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 플러스 시간. 오늘도 박연미 평론가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물가 가져오셨군요. 네. 가져왔습니다. 네. 네. 3월 물가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4.2%,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해서 4.2% 올랐는데 이게 여전히 4%대이긴 하지만 1년 사이에 오름폭은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오름폭이 낮아졌다. 네, 오름폭이 낮아졌습니다. 지난 2월에는 4.8이었으니까 한 달 사이에 비교를 해도 0.6%포인트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전반적으로 숫자를 좀 낮췄나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휘발유 가격이 17.5% 떨어졌고요. 경유 가격도 15% 떨어졌습니다. 농축수산은 약간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기름값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좀 낮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농축수산물 많이 올랐고 전기, 가스, 수도 이건 보십시오.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 물가 상승률은 좀 주춤했다는데 네. 사실 체감은 잘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체감이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품목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자주 사거나 자주 지불하게 되는 비용이 내려가지 않으면 전체 평균이 내려간다고 해도 이게 체감이 안 되시는 네. 거예요. 예컨대 달걀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런데 나는 하루에 한 개씩 계란 후라이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무슨 물가가 떨어져 이렇게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숫자 안에서 좀 정밀하게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4.2% 올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농산물하고 석유류는 계절이나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락하기 때문에 요걸 빼고 보는 근원 물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근원 물가가 이게 숫자가 4.8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가격 급등락이 큰 품목을 제외하고 보면 오히려 기조적인 물가 오름세는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나 외식 물가 같이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것의 물가는 떨어지지 않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외식 물가 말씀하셨지만 야, 짜장면 가격 이야기가 오늘 하루 종일 나오던데. 네. 야, 근데 이게 평균 가격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그렇죠. 이거는 전체 평균이고요. 그 통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1970년에 1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짜장면 가격이 지금 얼마냐? 이게 30년이 지난 2000년에 2,500원이었어요. 그리고 48년 뒤인 2018년에 5,000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이게 52년이 지났잖아요. 6,000원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에이 무슨 소리. 우리 동네는 이미 10,000원일세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외식 물가 상승률 그래프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 야, 이게 도대체 계속 이렇게 오르니 무슨 물가 이게 4%라는 게 믿기지도 않아요. 그렇죠. 직장인들 점심값이 무섭다 이런 얘기 나올 만하고요. 외식 물가 상승률을 보면 11달 동안 7% 밑으로 내려갈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문제는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나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된 거 사실은 4%라고 해도 무지하게 높은 건데. 아유, 높죠. 그나마 네. 이렇게 된 게 기름값 떨어진 게 꽤 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꿈틀거리잖아요. 이게 그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일, 현지 시간 4일 기준으로 보면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흔히 뉴스에서 WTI라고 하는 그것의 가격이 하루새 한 0.36% 올라서 $80 위로 올라갔습니다. 배럴당. 그런데 이게 숫자로 들으시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3월에 배럴당 가격이 66불 정도 했으니까 지금 무슨 일이야? 이게 이렇게 느끼실 만해요. 66에서 80 위로. 그렇죠. 그리고 그 바로 전거래일에는 하루새 그 오름폭이 6%였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오펙 플러스라고 기름을 캐내는 나라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담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덜 캐내자. 그렇죠. 사실 이렇게 대놓고 담합하는 기구가 몇 개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정하는 가격에 따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원유 비축량을 계속 감소하겠다, 계속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펙 플러스는 덜 캐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펙 플러스가 그래서 기존에도 가지고 있었던 감산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오펙 플러스가 예정했던 감산분이 연말까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보면 작년 11월 이후에 하루에 우리가 200만 배럴씩 감산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받고
116만 배럴 추가로 감산한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러시아가 또 있잖아요. 러시아가 원래는 올해 6월 말까지만 하루 평균 50만 배럴 감산한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연말까지 연장해야겠는데 이거 다 더하면 연말까지 추가로 감산한다는 양이 366만 배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소요량이냐면 올해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하루에 사용하는 원유의 양이 대략 1억 배럴. 네. 그 가운데 3.6% 정도를 확 줄여버리겠다라는 거니까 기름값이 이 정도로 튀어오를 만하고요. 이제 앞으로의 경로가 어떻게 될 거냐. 80불대 그 초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충격을 흡수할 만한데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는 굉장히 무섭게 연말에 100불 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100불까지. 그래서 만약에 기름값이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 긴축하면서 그 그려놨던 스케줄 있죠. 다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려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끝나가는데. 그러니까요. 기름값이 여기에 또 불을 붙이면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그럼? 그래서 아마 그 중간에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다분히 기대가 섞여 있는 전망인데 사우디하고 미국이 원래 절친이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최근에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고 그 둘의 틈을 중국이 비집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문제로 보이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요소가 가만히 되어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그 중간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서 하반기에 이렇습니다.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또 이게 기름값도 걱정이고 네. 기름값의 구조를 보면 세금이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름 그쵸. 자체의 원가보다. 그러면 이건 국내 기름값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또? 세금도 또 영향을 갖고. 분명히 미칠 수 있죠. 지금 기름값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값에 그 세금이 상당 부분 붙어 있고 그냥 세금을 제외한다라고 치면 사실 동량의 생수보다 기름이 더 쌉니다. 그런데 기름값에 세금이 워낙 많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우리도 지금 기름값에 따라서 한동안 기름값이 급등할 때 유류세를 계속 낮춰줬잖아요. 그렇죠. 이게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했다가 이걸로 안 되겠는데 22년 5월부터는 30%로 인하폭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이 사상 최고치인 37%로 인하폭을 늘리는데 이게 해바뀌면서 좀 조정이 됐어요. 경유는 37% 유지가 되고 휘발유는 25%로 줄였는데 이거 연장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이달 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세수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이거를 연장을 하자니 좀 어렵고 연장을 안 하자니 기름값이 오를 것 같고 굉장히 걱정인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국세 수입 현황 그래픽을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작년에 70조 원이었는데 올해는 54조밖에 안 돼요. 네, 15조 원 이상 줄었죠. 네,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 저렇게 되면 돈 쓸 일이 많은데 걱정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자,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여기도 또 영향을 연쇄적으로 미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가가 급등하게 된다라면 전기요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되는데 전기요금은 주로 액화 천연가스 LNG라고 하는 것에 연동이 되지만 장기 계약 물량은 전체 80%를 차지하는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는 유가에 연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유가가 크게 튀어오른다. 전기요금의 원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전기요금 올립시다. 이쪽으로 힘이 쏠릴 수 있고요. 우리 지금 2분기 전기가스요금 아직도 결론을 못 냈잖아요. 네. 2분기가 시작이 됐는데. 일단 보류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반기에 밀린 숙제를 한 번에 하게 될 수도 있어서 이거는 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아니 전기요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전기요금 안 올리면 한전 적자 계속 커질 거고 그러면 한전 또 채권 발행해야 될 거고 채권 시장도 또 불안해지고 뭐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악순환, 도돌이표가 되는 건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100원짜리 전기를 70원에 팔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원에 떼어와서 60몇 원에 판매를 하니까 팔수록 적자가 늘어난다는 그렇죠.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얼마의 올림폭을 어느 정도로 나눠서 우리가 충당을 하게 될 거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거는 미움받을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정권의 포퓰리즘 계속해서 비판해 왔는데 막상 닥치니까 결정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내년에 선거도 있고 여러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자, 경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음 주 화요일에 당장 이제 금통이 열리게 되는데 네. 자, 기름값도 올라갈 것 같고 여러 고민이 계속되겠습니다.
고민이 되죠. 정말 고려할 게 많고 변수가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리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는 역시 다시 한번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동결할 거다. 왜냐하면 지난번 회의에서 2월 금통위 마치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안개가 가득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면 차를 일단 세우고 이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맞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안개가 거쳤나요? 안개는 더 자욱해지고 심지어 미국도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인다. 저는 다소 용감해 보여서 이번에는 또 금통위원 2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4월 20일까지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하면 한번 쉬어간다.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통위가 차를 돌려서 방향을 바꾸는 시점을 예측하기는 너무 좀 위험하고 그럴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그럴 만한 조건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물가인데요. 1월에 물가가 5.2% 올랐단 네. 말이에요. 1월에 5.2라는 숫자를 보고도 금리를 동결했는데 4.2면 그때하고 1%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4.2라는 소비자 물가를 보고 금리를 올린다? 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지켜보지 않을까요? 네. 네. 차를 돌리는 것까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아마 차를 세우고 안개가 걷히기를 좀 더 기다릴 것이다. 자, 박영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